오늘의 기후의 나무 박사님들, 녹색탄소연구소의 노윤석, 박지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썸네일 나가고 있는데요. 인간이 못 끄는 6세대 괴물 산불 등장. 여기서 노윤석 선생님이 일부러 저렇게 연출한 건 아닌데 약간 불의 네. 예, 화신, 괴물처럼 괴물. 연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화염 속에 있는 분홍 옷을 입고 계시니까. 근데 그래요. 저 사진은 언제까지 써먹을지 모르겠네요. 계속. 또 새로운 사진 보내주세요. 저희. 네가 사진을 안 보내드려서 계속 같은 사진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나무 박사님들하고 최근에 남유럽을 휩쓸고 있는 산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이 유럽에서 덮쳤던 산불이 예전과 다르다. 산불이 스스로 구름을 만들면서 산불을 키운다. 물을 부어도 꺼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 이 왜 6세대 산불이라고 하는지 이게 기존 산불하고는 뭐가 다른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산불 세대 얘기는 제가 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그 6세대 산불 이게 이제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런 용어가 일찍이 있는 줄 잘 몰랐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큰 산불 피해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1세대부터 5세대까지도 있다는 얘기죠. 네, 6세대라는 말이 있으면. 근데 여기서 그 세대를 이제 이해하실 때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게 이제 2011년에 스페인의 카탈루냐 소방본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2011년에요. 네, 2011년에. 근데 이 보고서의 이제 분석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산불 그다음에를 이제 분류한 거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소방본부 산불 분석팀에서 나온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산불을 그 현상으로서 놓고 세대 분류를 한 게 아니라 산불을 진화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무엇이 진화를 가로막는가라는 아하. 관점에서 이제 세대 분류가 있었다는 점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일단 1세대는 이제 1950년에서 60년대 산불을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농촌에서 인구가 이탈되는 현상.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경작지가 방치가 됩니다. 네, 그러면 네. 경작지에서 잡풀들이나 관목들이 막 자라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산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산불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실화도 있지만 산에 쌓인 연료 땔감이 있잖아요. 그 연료가 이어지기 시작했다라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세대 분류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이 산불은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했다는 거죠. 소방대가 가면 끌 수 있었다. 그렇죠. 지역의 소방대가 네. 심지어는 지역 주민들도 끌 수 있었다. 네네. 근데 이 세대는 이제 70년대부터 이 산불이 어떤 형상으로 바뀌게 되냐면은 농촌에서의 이제 사람들의 이탈이 점점 농촌의 황폐화가 점점 가속화가 되면서 이 산림 연료가 좀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산불 확산 속도가 이제 진화 속도를 넘어서게 되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환공 진화가 이게 헬기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진화가 필요해지게 된 70년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화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한 단계 변화가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990년대부터 3세대 산불이 등장했다라고 이 보고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진화의 역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진화 기술이나 그다음에 어떤 장비들이 이제 고도화가 되면서 작은 산불들은 쉽게 금방 끌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이제 한번 산불이 일어나면 거기에 연료를 한번 다 태우고 네. 그렇게 이제 연료를 한번 이렇게 소고를 해줘야 되는데 작은 산불들을 다 잘 끄다 보니까 그때 저 헬기가 와서 끄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라 있는 상태로 더 엄청난 양이 쌓이게 된 거죠. 산이나 이런 그렇죠. 곳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형 산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이오매스가 그냥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00년대부터 이제 4세대 산불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그러니까 농촌은
공동화가 되지만 사람들이 숲속으로 뭐 집을 짓고 가거나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산림과 도심의 경계가 맞닿게 된 거예요. 네. 이러면서 진화가 어떤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은 소방력이 산불을 끄는데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대피시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진화에서 방어로 넘어가게 된 것이 바로 4세대 산불이다. 그다음에 이제 5세대 산불은 2010년 이후에 나오는 산불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후 변화에 이제 문제가 그 이슈가 이제 산불 진화하고도 결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일종의 그 소방 어떤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이 산불들이 소방 5세대가. 인력도 부족해지고. 그런데 이때 이제 2011년에 나온 보고서에서 5세대는 문제도 아니다. 6세대가 등장할 거다. 1년 만에 네. 예고를 한 건가요? 등장할 거다. 2011년에 그때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아하, 경고로.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0년 이후로 실제로 이런 6세대 산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때마다 이슈화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 6세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요. 선생님께서 1, 2, 3, 4, 5세대까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산불이 점점 커지고 사람한테 가까이 오고 끄기가 복잡해졌다 하고 대략 이해를 하시다가 그러면은 6세대 산불 우리가 5세대 그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렇죠. 일어나는 산불을 요즘 산불이라고 생각했는데 6세대 산불이면 이게 어떤 결정적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6세대 같은 경우 가장 큰 차이는 네. 이제 아까도 이 세대의 구분이 주로 산불의 형상이나 발생 원인 뭐 이런 거보다는 예. 이제 진화 과정이나 진화 그렇죠.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6세대는 당연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당연하게도 숨을 수 없는 끌 끌 수 수 없는 없는 끌 수 산불. 없는 네. 산불이 6세대 산불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큰일이네요. 기상현상을 만들어내는 산불. 이게 이제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 6세대 산불이라고 할 게 어떻게 스스로 기상현상을 만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계속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오면서 지금 가장 큰 핵심이 바이오매스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네. 또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제 그 바이오매스들이 더 건조해졌고 그러다 보면은 열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열량들이 이제 워낙 많은 열량들이 이제 산불이 나면서 생기다 보니까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상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름 가장 먼저 산불 때문에 구름이 구름이 생긴다고? 생겨. 예, 그거 왜 그러죠? 그거를 화재 정난운이라고 운이라고 하는데 하는데 왜 그건 그렇게 되죠? 간단합니다. 산불이 났는데 왜 구름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기상학으로 이제 가나요? 과학적으로 좀 같이 예, 가면은 이제 어쨌든 건조돼 있는 거지만 거기에도 수분이 있거든요. 수분이 있다. 토양의 수분이 있고 나무의 수분이 있고 그렇죠. 잎의 풀의 수분이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산불이 나면은 그 수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중으로 가요? 가장 먼저 어허.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구름이 생기는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구름이 생기죠. 이제 차가운 온도. 차가운 온도로 예. 변하면서 그게 뭉쳐서 구름이 되는 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 산속에 많이 있던 바이오매스 속에 있었던 수분들이 산불로 해서 올라가면서 구름이 된다. 구름이 이제 다용인이 온도가 되면서 구름이 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워낙 산불들이 이제 커져 크게 보니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구름 자체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커지면서 그 무슨 삼투와 비슷한 형상으로 더 많은 공기들을 끌어당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공기들이 이제 바람이 이제 산불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그런 잔불들이 많이 보셨잖아요. 잔불들이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꼭 뭐 바람이 분다는 예, 거죠. 그렇죠. 바람이 어. 그 불을 실어 날르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그래서 이제 그게 화재 정난운인데 네. 그 구름이 설령 소나기를 내린다 하더라도 네. 그게 너무나 산불의 밑에 열기가 뜨거워서 밑에까지 닿지 못하고 그냥 증발하면서 공중에서 효과가 다시 없어진다는 증발해서 거예요. 올라가서 또 구름이 구름이 되고 되고, 또 구름이 바람을 되고. 일으키면서 네, 내려오다 그렇죠.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예. 나무나 토양이나 잎에 있는 수분이 올라가서 불이 나면 올라가서 구름을 만드는 건데 뜨거운 그거는 수증기가 돼서 5세대, 4세대, 3세대, 2세대, 1세대도 마찬가지였던 기상현상 그 정도 아닌가요? 규모가 아니었던 거죠. 규모가 그 예, 정도가 그 아니어서. 화재 정난운을 발생시킬 정도의 정도의 규모.
이래서 스스로 기상을 만들어낸다, 기상 현상을 이런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대형 산불이 일어난다는 게 원인인데 네. 그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은 뭐가 되나요? 바이오매스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다음에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 바이오매스와 기후 변화. 네,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유럽도 그렇고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실화. 누군가가 불을 일으키는 누가 건데. 불을 일으키거나 뭐 요즘은 전기선에서 많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고 이 번개 그런 것이 뭐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그런 거에서 나지만은 결국은 쌓여 있는 바이오매스가 인프라가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진 거죠. 건조한 풀과 나무와 그 밑에 있는 나무까지 떨어진 것들 이런 게 막 쌓여 있다가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그런 게 좀 구분이 됐었는데 그렇죠. 사람이 떠나고 공동화돼 있는 산이나 숲이 많아지면서 네. 그리고 아무도 그걸 긁어다가 쓸 일이 없어지면서 이게 그렇죠. 점점 대형 산불로 가는 거네요. 아, 그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농촌에 사람이 없다는 건 그 경작지를 이제 뭔가 그 바이오매스가 쌓이는 곳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그 주변의 산들의 활용도가 낮아지니까 네, 산림도 이제 계속 그냥 관리가 안 되는 상태, 거죠. 네, 관리가 안 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늘, 숲, 바람의 소리, 오늘의 기후입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 최윤경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날씨는 좀 시원해졌는데 제 머리 온도는 정신줄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가방과 아이스백만 들고 들어왔어요. 마트에서 산 것들은 차 트렁크에 그냥 두고 와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셨는데 아이스백 안에 마트에서 산 것들을 담기가 좀 그 아이스백이 크지 않았겠네요. 그래도 가방을 들고 들어왔으니 다행이죠. 그거 어디 차 위에 올려놓거나 저 그런 분들 봤거든요. 주차장 차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고 이거 비싼 핸드백이면 보면서 좀 걱정돼요. 저거 빨리 내려와서 가져가셔야 될 텐데 그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도 하고 몇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2부에 이어서 오늘의 기후 나무 박사님들 녹색탄소연구소의 노윤석, 박지현 두 선생님과 함께 6세대 산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유럽에서 이 대형 산불이 났는데 이걸 6세대 산불이다 하니까 이게 뭔지 2부에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 때문에 수증기가 공중에 올라가서 스스로 그 정란운을 만들었다. 구름을 만들었다. 이 구름이 커지면서 돌풍을 만들어내니까 산불은 더 커지고 구름이 비록 비를 내린다 해도 바닥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대형 산불에서 수증기 때문에 또 도로 올라온다. 그래서 또 돌풍이 커진다. 이거 어떻게 꺼요? 남유럽은 그럼 이게 어떻게 꺼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그냥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런 화재 정난운이 아닌 일반적인 이제 비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과 구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못 끄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적이 아니고 인력으로 못 끄는 게 6세대 산불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못 끈다가 정답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지금의 이 기술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게. 거죠. 어머나.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우리 그 의성 산불, 경북 의성. 네네.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세대 구분을 한다면 6세대 육세대여서. 산불의 그리고 성격을 갖고 있는 산불입니다. 실제로 그 화재 정난운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관찰된 게 경북 작년 의성 산불이요? 의성 산불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안 꺼졌구나. 안 꺼진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체계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단계를 잠깐 벗어난 것도 큰 산불을 방지하는데 좀 영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6세대 산불이 이제 근데 빈번해질 거라는 거고. 앞으로. 그것에 중요한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제 뭐 소방 인력, 소방 시스템을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닥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어떤 시스템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장비의 고도화나 이런 걸로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어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우리가 해법을 이제 찾아야 된다.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된 극단적인 거죠. 예로 이번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방제 지침이 제가 그 최근에 확인해 바로는 처음에는 진화 우선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진화대원이 안전이 더 우선순위가 맞아요. 됐습니다. 잘 대피해라. 네, 잘 대피해라. 소방대원들의 생명도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일단은 자기가 돌아갈 방향, 이제 대피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들어가는 게 우선이지 화재 진압이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그 정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오늘의 기후 잘못 들으시고 오늘의 기후에서는 산불이 나도 끌 수가 없으니까 소방청 장비 개선해봤자 소용없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소용이 없다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 틀림없이 그거 다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다 최신 장비로 헬기까지 다 갖춰서 못 껐다고 해서 그게 소방청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한계가 있다. 네, 소방청은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어렵다. 산불의 주무기관은 산림청입니다. 네, 산림청. 예, 네. 소방청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건 정확하게 짚구나. 그러면 그 그거- 얘기가 많거든요. 요즘. 아니 그거 저 헷갈렸어요. 그럼 네. 산불이 나서 끄는데 소방청에서 안 가고 산림청 소송에 소방대가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무부서. 그러니까 아. 실제로는 소방청도 당연히 가죠. 그렇죠. 상 보호를 해야 예, 되고 예. 가는데 주무부처가 산림청이라는 지휘 얘기죠. 체계가 산림청으로 돼 있다. 우선이 돼. 그다음에 지자체, 아하, 행안부, 아하. 소방청 이런 데가 다 그럼 이제 같이 움직여야 같이 되는데 움직이죠. 최종 컨트롤 타워는 오는 산림청이다. 맞습니다. 예. 선생님 이 산림청 편드는 얘기로 오해되면 안 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산불 많이 나는 게 뭐 산림청 편드는 건 아니죠. 탓이라고는 그만큼 이게 전 네. 세계적으로 남유럽 그렇죠. 같은 경우도 하늘에서 다른 비가 내려서 꺼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는 예, 거죠. 예. 대피하고. 아니면 다 타거나 음. 다 타서 실제로 연료가 없어지거나. 2011년에 그 보고서도 네. 이제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네. 이게 좀 참 의시시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를 보면요. 남유럽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횟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피해 규모나 위험도는 훨씬 커지고 있다.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6세대 산불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분명히 그 네. 발생 건수는 줄었다는 보고예요. 그 음, 과학 저널에 실린 내용이. 근데 뭐 산불이 100번 나던 게 60번으로 줄었는데 네. 그 가운데 한 번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는 아. 상황이니까 이거는 이제 산불 건수가 줄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뭐가 잘 되고 있다 또는 뭐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거죠. 그 한 번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산불을 다 조심하는데 기후 위기 때문에 한 번 나면 커진다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도 원인은 지금 네. 산불이 워낙 국제적인 문제였잖아요. 뭐 열대지방, 열대우림의 산불뿐만 아니라 이런 도심의 산불, 이런 뭐 최근에 하와이, 캐나다, 네, 네. 호주 이런 산불들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경각심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이. 그래서 사실 우린 전 세계적으로 산불의 발생 원인은 실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심들 누구라도 조심을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구상권 같은 걸 크게 행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쩐 실화자한테 책임을 엄청나게 물어버려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조심하게 되니까 건수는 줄어드는데.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네. 인식은 많이 높아졌는데 네, 이제 네. 지금의 6세대 산불을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책에 그렇죠. 네, 물론 이런 걸 이제 개간의 경각심도 상당히 네. 최고 중요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똑같아요. 맞아요. 예, 그 예. 소방 장비나 뭐 어떤 시스템, 뭐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뭐 이게 이걸로 안 된다 그럼 그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으로 하고 근데 네. 마찬가지로 이 산불에 대한 뭐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것 기본으로 하고 하는데 네. 대피가 중요하다. 대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인식 전환,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해진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막 폭염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유럽에서 예, 예. 가뭄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건조해서 대형 산불이 또 났을 것 같은데 기후 변화가 또 네. 컸고. 그런데 네. 이런 기폭제 말고도 우리가 왜 소나무 많아가지고 산불 못 껐다 막 이 얘기 작년에 시끄러웠는데 예, 예. 유럽에서도 이게 돈 되는 나무로 그렇죠. 침엽수 중심으로 심으니까 이게 화재가 더 커졌다. 화약고 역할을 했다. 침엽수림이. 예. 이런 지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조림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해안 소나무라고 하거든요. 이제 마리타임 해안 소나무. 해양 소나무. 우리나라 해송 같은 해송 건가요? 같은 거예요, 예. 진짜.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해송은 주로 바닷가에서 나는데 이거는 내륙에서도 많이 자라고. 아, 근데 해양송은요? 해양송이라고 하는데 해안송. 해안송. 해양송이라고 해. 그거는 뭐 우리가 네, 부르기 네. 나름이니까. 네네. 근데 그 나무가 사실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보면 옹이도 많고 겉으로 본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소나무에 옹이를 싫어하시는데 이제 유럽 분들은 옹이가 있는 걸 저 자연스럽게 엄청 좋아해요. 멋지다고 생각하는 네, 그래서 거죠. 그 해안송에 대한 수요가 옛날부터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림의 상업적인 조림이 시작이 이 프랑스의 해안림이다. 뭐 물론 다른 네. 의견도 있지만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만큼 소나무 단일림으로 많이 심었고 또 그만큼 경제적 가치도 높았고요. 높았고. 네, 높았고 워낙 뭐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 거기는 이게 이 마리타임 이 해안송을 심은 이유가 목재 이유도 있었지만은 이게 송진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지금처럼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송진이 상당히 중요한 화학공업의 연료였거든요. 네, 뭐, 네. 뭐 접착제부터 시작해서 송진으로. 네, 송진으로 여러 가지 뭐 의약품, 뭐 생활용품 같은 걸 송진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해안림 단일림이 목재 공급뿐만 아니라 유럽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네.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그런 당연히 그건 맞습니다. 그런 단일림이 화재에 취약하고 한번 붙으면은 딱 퍼진다는 건 당연한 맞는데. 얘기인데 또 그렇다고 이때까지 그 단일림을 유지했던 이유가 또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목재는 네. 계속 필요하고 송진도 계속 뭐 필요하고. 옛날보다는 방향이 바뀌었지만은 뭐 새로운 생약이라든가 이런 예. 바이오매스 쪽으로 충분히 용도가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가치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산불 때문에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아예 안 심을 건 아니, 아니다. 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금 남부 유럽 쪽에 나는 것들이 다 이런 단일림에서 난 게 아니거든요. 일반 혼연림이나 그냥 천연림에서도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꼭 이런 문제도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이런 천연림, 단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업이나 개인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국가. 그러니까 오히려 방화선이나 이런 걸 쉽게 만들 수가 있을 있다. 거예요. 일반 천연림보다는. 그러니까 음.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화재 확산의 위험도 있고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관리도 쉽고 해서 오히려 이런 위험한 극단적인 피해를 산불에 줄일 수 있다. 줄일 오히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네. 우리 노윤석 선생님 산림 정책이 나오면은 예. 예민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거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이 문제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산불 얘기 나오면 그 단일림 이제 뭐 경제적 조림이 상업화 뭐 이런 거와 그다음에 기후 변화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그 우리 그러니까 봄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게 겨울 가뭄이 사실 중요한 원인이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남유럽 그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올 여름에 너무 폭염이 심했던 거예요. 근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또 약간 무성하게 과목이나 자라고. 무성하게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 하나로 그러니까 그 원인을 귀결시키기가 되게 어려운데 예를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단일림이냐 뭐 혼혈림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산이 관리되느냐 관리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예. 조선 시대에는 우리 거의 산에다가 지금 정 국가의 어떤 이거를 다 부어서 그러니까 사실 소나무 단일림으로 다 조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때도 물론 이제 산불이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침해 없이 조림인데 단일림인데 산불 같은 거에 되게 취약했을 것이잖아요. 요즘의 논리대로라면. 그런데 실제로 그 소나무 림을 조성을 하면서 그 밑에 이제 그 나무들이 잔소리나 올라오는 이런 거를 거를 그 동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땔감으로 걷어갔죠. 걷어가는 거를 허용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지금의 문제는 여기에 무엇을 심고 이 산림을 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산림이 관리되지 않는 거에 저는 좀 더 그 문제의 방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유럽에서도 이게 대형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에 대한 이제 세대 구분을 하면서 이제 강조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다. 농촌이 네, 텅 떠났다. 비니까. 예. 그거는 그러면 뭐 그렇다고 그럼 지금 다시 사람을 다 보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선생님한테. 아니 선생님 그럼 지금 네. 우리가 다 가서 산에 그럼 다 산으로 다 송진 긁어 와야 된다는 얘기세요. 추첨해가지고
5명 중에 그래요. 1명은 산에 가서 이거 그래요. 그럴 어떻게 수가 해야 없으니까. 될까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주제하고 좀 어긋나지만 어쨌든 경제성을 목적으로 단일림을 조성했던 것도 원인 중에 하나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연적으로 그 조정될 수 있는 그 조율 역할을 우리가 줄인 거니까. 선생님 오동나무 심는 거 요새 사업하시잖아요. 예, 예, 예. 오동나무도 그 단일하게 심으면은 산불에 취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연히 그런데 조립을 그러니까 우리 할 같은 수가 없어요, 경우는 경제적 우리 같은 조립을.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10m에 그렇지, 어차피 그렇지. 그 이제 방화선을 만들어서 놓고 거기에 어차피 수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로 같은 걸 그래요.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관리를 하면 관리가 된다. 뭐 훨씬 좋은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오동나무는 불에 강합니다. 네, 오동나무 불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예. 6세대 산불에는 산불에는 대책이 안 대책이에요. 된다. 그게 그렇죠. 뭐 불에 좀 더 예. 강한 나무, 예. 안 강한 나무가 무슨 의미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6세대 산불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막을 수 있느냐,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큰 주제인데요.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일단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래서 산촌에 가서 지금 뭐 화전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자연적인 해법으로 등장했다고 지금 유로뉴스에서 나온 게 이게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 게 비버가 댐과 습지를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게 이게 천연적인 방화선이 된다. 이게 자연 기반 해법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지역에는 맞는 얘기죠. 아, 그 남유럽에는? 예, 남유럽에 비버가 사는 지역에서는 맞는 얘기고. 비버가 살아봤자 이게 몇 마리나 살까요? 아니요, 그게 굉장히 많이 살 수 굉장히 많이 이게- 살고. 근데 그 반면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산불을 막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네, 그런 비버가 그게 상당히 높게 쌓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절이 됩니다. 우리나라 하천에 무슨 댐을 볼을 만든 세우는 것처럼 것처럼. 볼을 세우는 것처럼 단절이 돼갖고 생물 다양성이 틀려진대요. 아, 비버가 거기서 많이 살면은 예. 이쪽 편하고 예, 저쪽 편하고 편하고 양쪽이 구분이 돼서 구분이 돼갖고 이제 상태가 단편화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걔들이 또 장가지를 가지고 댐을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예. 홍수가 한번 나면은 다 그게 토성류가 무너지고. 되면서 아, 엄청난 이제 일반에서는 그냥 나오던 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한쪽 어렵네요. 측면으로 답이 보면 없네. 아니 일단 비버를 그렇다고 이제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서식을 시킬 수는 수는 없고 없는 거고. 수다는 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안 해요. 남유럽은 그냥 이제, 맞지만 네. 네. 남유럽도 맞나? 주로 비버는 북미나 약간 북미, 북쪽 유럽 아, 아닐까요? 그래요. 네, 네. 그럼 남유럽도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염소나 사냥을 풀 수는 있을 것 염소나 같아요. 사냥을. 네네. 근데 뭐 좀 약간 웃기는 네, 얘기로 네.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약간 웃긴 얘기가 아니라 네. 그거 진짜 염소나 사냥을 그렇게 해서 많이 키우면은 사냥젓 이런 거 아이들한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염소나 사냥을 키우는 게 어떻게 그 해법이 되나요? 일부에서의 해법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걔들은 염소와 사냥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까지 다 갈려 먹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밑에- 탈 수 있는 예, 바이오매스를 그러니까 없애준다. 거의 없애줘요. 그러니까 산림 훼손은 아니고요, 그게. 산림 훼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로코를 자주 가는데 모로코 같은 경우도 옛날에 산불이 안 나다가 네. 그게 이제 염소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염소가 하도 그런 것들을 이제 코르크 참나무 같은 것들을 같이 있는 것들 갉아먹어서. 갉아먹고 아래 간 거는 가져오니까 이제 제한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 초봉이 많아지고 그래서 또 없던 산불이 생기고 아하. 예. 그러니까 뭐 관리는 좀 해야겠지만은 그리고 예. 뭐 사실 가치 없는 나무가 가치 없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좀 이제 좀 천연님 같은 경우는 사실 목재로 쓰긴 그렇거든요. 그런 네. 데는 조금 그냥 풀어놔도 그러니까 제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방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산에. 우리가 키우자는 게 아니고 예. 천연 상태의 염소나 사냥 같은 경우 우리나라 고유종이거든요. 예. 자생종이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거의 멸종된 상태인데 그걸 좀 보호하면서 반달 가슴곰처럼 그냥 우리나라 산림에 사냥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바이오매스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비버가 그 자연기반 해법이 되는 거는 이제 비버의 그 특성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에 어떤 그 하천 이렇게 산에 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이게 산에 흐르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산간의 그 습지를 넓히는 데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사냥이나 이제 염소는 이제 바이오매스를 소고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다른데 네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가축이든 뭐 어쨌든 동물들 방목을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자연 기반 해법으로 그렇죠. 이제 사용될 수 있다. 아이디어는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이거 괜찮은 것 같은 게 사람이 산에 가서 못 사니까 우리 지금 다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 동물들을 살게 하자. 아 근데 네.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이기는 한데 네네. 어쨌든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은 다 가져오지만 가장 네. 중요한 거는 그게 모든 것에 일괄적인 대응은 될 수 없고 다 적재적소라는 게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방안들이 상당히 결합형으로 연구가 나올 돼서 수밖에 없다.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우리나라 산림 정책하고 재난 방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유럽의 6세대 산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 조금 정리는 됐어요. 예. 산림 정책을 경제림하고 천연림을 구분해서 천연림 쪽은 좀 동물을 방목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경제림은 방화선을 잘 구축해야 된다. 예. 그리고 방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하되 불이 나면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좀 시사점을 다시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6세대 산불로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제 생각에는 바이오매스 연료의 양의 증대거든요. 그러니까 네. 연료의 양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그렇다면 6세대 산불, 5세대 산불에서 끝나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화 가능하다는 산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5세대, 6세대 산불로 발전 안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때 IMF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갖고 그때 그랬죠. 여러 가지 공공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숲가꾸기가 사업이 있었다고요. 공공사업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도 그거만큼 아니지만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많은 실업자들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뭐 자동화나 IMF보다 AI 더하다는 예, 얘기도 예, 예. 나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공공사업들을 요즘 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같은 경우 예. 그런 뭐 경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산림 관리에 좀 투입을 하면은 어쨌든 우리는 산불 예방에서 이제 그게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분명히 우리가 타서 없어지는 산불에서 타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 그래요.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곳곳에 세우면은 그렇죠. 산림 훼손이라고 비난받을까요? 그것도 이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긴 저는 한데. 분명히 예. 네, 좋은 방안이라고 고려해 볼 만하다,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돈이 된다고 해야 네. 긁어 모으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것의 근본 원인, 그러니까 구조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없다. 살지 않는다. 그 왜 그러냐면 그걸 산림을 산림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찬찬히 어떤 체계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워서 실제로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산림을 산림으로 제대로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 잘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도시처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분명히 어떤 경제적인 그런 소득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살거나 하는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는 뭐 근본적으로 이거는 산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네, 해결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의 패러다임이라든지 기술 발전도 있어야 되고요. 예, 그게 다 예. 사람이 가서 할 수 없잖아요. 네. 그 로봇들 산에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려면 이제 그 어떤 거대 자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순위에서 밀리는 건 사실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좀 장기적인 문제라면은 이제 일단 현실적으로는 일단 뭐 내와 그 수림대를 뭐 조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바이오매스 소구하는데 이제 그런 일자리 뭐 연계해서 뭐 그런 정책들 예산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무조건 지금은 이 그 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진화를 뭐 왜 못하냐 왜 못 끄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사람들을 대피를 대피할 잘할 수 수 있도록 있는 해야 된다. 예, 이런 체계가 안전- 만들어져야 아하. 된다. 예. 재난 대응 네, 훈련 네, 같은 네. 거를 제대로 일단은 해야 대응을 된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렇죠. 6세대 산불은 거의 뭐 지진하고 비슷한 재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녹색탄소연구소의 노윤석, 박지현 두 나무 박사님과 함께 남유럽을 덮쳤던 6세대 산불 얘기 나눠보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응을 세울 수 있을까? 경북 의선 산불이 사실상 6세대 산불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은 없었지만 사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해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저는 좀 들렸는데요. 바이오매스, 발전소 이 얘기 나중에 꼭 해봐야겠네요. 오늘 노윤석, 박지현 두 연구원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